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성년 후견인 신청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만큼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면은 무조건 나중에 도움이 될 테니까 이번에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진리의 최석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성년 후견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종류는 어떻게 되고 청구 방법은 어떤지, 청구 가능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제도인 만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제약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3년 7월 1일 이전에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뒀는데, 이제 13년 7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성년 후견 제도는 후견 범위를 개별 사안마다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재산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폭넓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후견받는 사람의 미래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성년 후견 제도는 법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법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후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은, 먼저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교제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청구 가능하고, 이러한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받는 사람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척, 그리고 검사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 후견이라는 거는 성년 후견보다는 좀 더 그 후견하는 범위가 좁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경우 역시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청은 아까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견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임의 후견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싶을 때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임의 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후견 신청을 청구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이용이 되는지 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런 후견이 인정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성적 판단이 불가한 장애가 생겼을 때, 아니면은 치매 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없을 때 등의 사유가 통상적으로 후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너무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계속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후견이 이용되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신적인 제약을 주로 이유로 해가지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청구가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런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후견을 받는 사람, 즉 피후견인 주소지가 있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에 사건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관할법원으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되니까 그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일반적인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정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은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제 이 후견 사건을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법원의 그 분류는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과 임의 후견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의사 감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그 후견을 하는 범위가 매우 좁고요. 또 임의 후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의사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감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의사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해가지고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이제 후견 사건 처리의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는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 대리권의 범위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생활관계나 재산의 상황, 본인의 건강 등을 고려해가지고 후견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도 될 수 있고요, 친척, 친구나, 그리고 좀 더 나아간 경우에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해서 그 후견 사무를 처리를 해야 되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법 제9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친족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선임된 후견인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후견인을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한테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와 재산 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비슷한 제도인 미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특한 체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